핵도 없고 미군도 떠난다고 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군사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분단국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나토까지 한국식 훈련과 무기체계를 교범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독일 장성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핵을 연구했지만 한국은 전쟁을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은 핵 없이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나토 고위 장교들은 이젠 한국이 교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대만 전쟁이 터지면 왜 한국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고 미국 전략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엇 슈레더라고 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전략 분석을 전담했던 민간 파트너 출신이죠.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였죠. 국제전략회의에서 한반도는 늘 북핵 문제가 아니면 주한미군 부담 같은 피곤한 이슈로 다뤄졌고 저 역시 그런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사령부 회의실. 형광등 불빛이 바짝 말라가는 제 커피보다 더 건조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주제는 대만 유사시 연합군 기동전력 이동 경로입니다. 회의는 늘 그렇듯 딱딱했죠. 스크린 앞에선 국방대 소속 분석관이 PPT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장의 이미지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잘못 출력된 건지 지도가 거꾸로 붙어 있었어요. 북쪽이 아래, 남쪽이 위.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철판처럼 한반도가 보였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필립이 킥킥 웃으며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툭 찔렀습니다. 이거 봐. 이거 항공모함 같지 않냐? 뭐?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딱 떠 있는 항공모함. 처음엔 웃겼습니다. 그런데 지도 속 한반도는 점점 다른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해협을 끼고 일본을 바라보는 포병 전진기지, 중국 동부 연안을 감시하는 레이더 정찰소, 대만 위기시 출격할 수 있는 공군 중계기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치 자체가 모든 패를 감시할 수 있는 고지대였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회의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어느 장군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지금 진짜 중요한 걸 본 거야. 이 지역에서 중국과 붙을 각오를 했다면 그 시작은 반드시 한반도야. 얼마 후 상부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동부가 전력 재조정안 때문에 한국 현지 분석이 필요하다. 망설였습니다. 그때 저는 약혼자와의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몇 달 휴직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또 파병이야? 그녀가 말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건 군사 출장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을 때까지도 긴가민가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은 브리핑을 들었지만 막상 발을 디딘 현실은 어딘가 익숙한 동북아 도시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자동문, 전광판, 정장 차림의 사람들, 어느 나라든 있을 법한 공항 풍경. 처음 며칠간은 한미연합사와 국방부 산하의 협조하에 군사시설과 시스템 견학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다름 아닌 예비군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전이었고 저는 경기도 모처에 위치한 예비군 동원훈련장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모여든 남성들. 이 사람들 직장 안 가나요? 옆에 있던 한국 장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연차 내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동원령 떨어지면 24시간 안에 출동 가능한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들이죠. 미국에도 예비군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실전처럼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상 깊숙이 뿌리내린 예비군 문화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의 예비군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입대한 직업군인이고 월 1회 주말 훈련, 연 2주 집중훈련 정도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곳 한국에선 회사원도 택배기사도 식당 사장님도 모두가 어느 순간 군인이 됩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훈련 중간엔 농담도 주고받고 분위기도 가벼운데 총을 들자마자 눈빛이 완전히 바뀌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전쟁이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겐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걸.
그 짧은 순간에 느낄 수 있었어요. 북한 때문인가요? 그건 시작일 뿐이죠. 이제는 중국도 러시아도 다 가정에 넣고 움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한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와 연동되는 통합작전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기동 정보를 감시하고 있었고 특이 동향이 포착되면 3분 안에 대응작전 계획이 자동 전개되도록 구성돼 있었습니다. 실전 시뮬레이션입니까? 이건 일상이에요. 매일 점검하죠. 한반도는 전시와 평시의 경계가 흐릿한 지역입니다.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그동안 가볍게 넘겼던 수많은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떠올랐고 그 문장들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상시 대비 태세, 실시간 전개 시뮬레이션, 다중 접경 방어 전략. 이 모든 단어들은 실제로 지금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충청남도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인생을 바꾸는 한 장면을 목격했죠. 현역 장교 3명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라는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한반도 북부에서 일어날 국지전, 주한미군의 이동 경로, 그리고 일본과의 연계 작전까지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건 미국 작전회의 아닙니까? 한국군 내부 전시 토론입니다. 우리는 미국 없이도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의존의 군대가 아니라 설계하는 군대였어요. 주한미군이 존재하지만 그건 협력이지 종속이 아니었습니다. 한미연합사조차 한국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작전을 주도하고 있었고 정보, 통신, 방공체계는 거의 완전히 자립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마지막 한마디. 우리는 누구보다 전쟁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전쟁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회의실 복도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손이 노트를 꺼내 이 문장을 적고 있더군요. 전쟁을 준비하는 평화국가. 그게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전쟁을 상상으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예행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종이컵에 탄 커피를 마시며 계속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펼쳐진 건 한국이 아니라 동북아 전쟁 시나리오였죠.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누가 먼저 움직이고 누가 어디로 밀려날 것인가. 미국의 전략 문서에선 그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이 내리막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 시점. 엘리엇. 연락을 걸어온 건 미국 본부의 동료 필립이었습니다. 혹시 너도 들었어? 브룬슨 사령관 인터뷰. 아, 한국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말. 그거. 요즘 펜타곤 내부에서 그 표현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 실제로는 한국이 전면 기동은 안 하겠지만 전선의 중심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 대화 이후 진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연 후방기지인가 아니면 전방어부인가. 계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불씨가 아니라 불씨를 감싸는 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중심엔 전진 억제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한미일 연합 전력이 가장 먼저 포진해 있는 곳. 대만 유사시 미국이 필리핀과 일본을 거점으로 움직일 때 공군 기동 타격과 정보 지원, 전자전 플랫폼의 핵심이 되는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금도 오산, 평택, 군산에 대규모로 포진해 있고 이들은 북한 억제를 위한 병력이 아닙니다. 이미 미 국방부 내부 계획상 대만 유사시 이동 가능한 기동 전력으로 재분류돼 있습니다. 즉, 전시에는 한국의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력이 중국 동부 해안까지 1시간 반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태평양 지역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양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공동 대응할 것이다. 많은 미국인도 심지어 한국인도 착각합니다. 이 조약이 북한 침공만 막는 조약이라고요. 하지만 조약 어디에도 북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태평양 지역 즉 대만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 덕분에 한국은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자동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전략적 창구가 되는 겁니다. 며칠 후 저는 국방연구원 소속의 연구자와 비공식 미팅을 가졌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곧장 답하더군요. 직접 공격 안 받아도 움직일 겁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 말은 한국이 움직이지 않아도 북한이 대리 공격자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죠. 중국은 대만과 전쟁을 벌이면서 한국을 흔들어 주한미군 전력을 묶어두려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대만과 싸우지도 않는데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브룬슨 사령관이 말한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실제로 연료와 무기, 인력, 통제권을 가진 정지된 항공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나라가 얼마나 외롭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한국은 참전을 원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백령도 근처 해역에서 한국 해군 초계함을 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냥 황해였습니다. 물때가 빠지고 갯벌이 드러나는 평화로운 바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그런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작전 참모가 망원경을 넘겨줬습니다. 그 끝엔 조그만 구조물들이 바다 위에 점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레이더 돔, 철제 부표, 고정 플랫폼. 저건 뭐예요? 등대인가요? 중국이 만든 불법 구조물입니다. 124도선 서쪽에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한 거죠. 지도상 동경 124도에 해당하는 선, 한국 해안에서 고작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 저 선을 넘어가면 중국 함정이 쫓아옵니다. 이쪽이 훨씬 가까운데요? 우리도 황당하죠. 하지만 중국은 말합니다. 우리가 크니까 우리가 맞다고. 지도엔 아무런 분쟁 표시도 없었고 CNN에서도 다루지 않는 조용한 충돌. 하지만 매일같이 함정이 쫓고 쫓기며 레이더가 상대국 전파를 잡고 공군기가 상공을 선회하는 곳이었습니다. 중국은 여기를 남중국해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미 남중국해에선 그렇게 했고 이제는 서해를 다음으로 본 거죠. 그날 밤 저는 해군 기지 숙소에서 국제해양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인공구조물이 영해를 주장할 수 있나? 답은 명확했습니다. 인공섬은 영해를 주장할 수 없다. 그건 국제법상 명백한 조항이었고 미국 해군은 이를 근거로 매년 수차례 항행의 자유작전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도 그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공동작전 외에도 독자적으로 서해 124도선을 넘어 중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항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진짜 중국 바다 되는 겁니다. 작전 참모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대만만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 해협, 그리고 서해까지 3방향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었고 그중 한국이 맞서고 있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말도 안 되는 선을 그어댄 중국의 지도 위에 자신들의 함정을 띄워버렸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미국의 우산 아래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중국과 맞닿은 가장 첨예한 국가였고 말없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지도에 선을 그었고 한국은 그 위에 군함을 띄웠다. 여긴 지금 거대한 전선을 밀어내고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며칠 뒤 만난 한국 국방연구원 관계자가 건넨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함부르크 항만청이 중국 조선소에 발주했던 유조선 2척여. 미국 법안 때문에 그냥 계약 파기했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왜 중국과의 계약을 깨고 한국으로 눈을 돌린 걸까? 그런데 바로 그날 워싱턴에서 새로운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선박은 미국 항만에 입항 시 최대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 배가 독일 깃발을 달았든 싱가포르에 등록됐든 상관없었어요. 선체가 중국제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미국 항만을 포기할 수 없는 해운사, 항만국, 수출국들이
하나둘씩 중국 조선소 대신 선택한 나라, 한국. 몇 주 뒤 거제도의 대형 조선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크레인, 거대한 블록을 맞춰가며 수백 미터 길이의 함체를 조립하는 작업자들, 그리고 군복 대신 조선 복장을 입고도 작전처럼 움직이는 기술자들. 이거 군함인가요? 민간용 유조선입니다. 민간용이지만 전자방해 대응 장비, 위성통신, 무장전환용 격실까지 옵션으로 붙어요. 이 정도면 거의 해상방어선 수준 아닌가요? 경제 물류선도 전장이고 거기 붙는 기술도 무기입니다. 수출 항로를 확보하는 자가 패권을 지배한다는 진리. 그리고 지금 그 보급선을 전 세계가 한국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미국 해군이 한국 조선소의 함정 수리까지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미국이 최근 맡긴 보급함은 80여 군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었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그걸 뜯어보니 200곳 이상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그 자리에서 전부 고쳐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 본 적 있습니까? 조선소 현장에서 만난 한 연구원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데 우린 그 틈에서 전쟁 준비도 보급도 기술 공급도 다 해내고 있어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그거였어요. 한국은 전쟁의 선두에 나서진 않았지만 전선의 판 자체를 바꾸는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만 해협에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는데 세계의 항로, 무기, 함정, 정보 전개에서 가장 먼저 찾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실제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한국은 55%를 차지했고 세계 최대 LNG선, 유조선,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거의 전부 한국산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기 추진 시스템, 수소연료, 스텔스 군함 기술까지 확보하며 군수 보급형 조선소가 아니라 해양 전략의 설계자로 올라선 상태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 달간 정리 기간을 가지면서도 머릿속에서 한국은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기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실제론 세계 해양 전략을 뒤흔드는 플랫폼이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거든요. 뜻밖에도 몇 달 뒤 한미연합 군사협력 워킹그룹의 요청으로 다시 한번 한국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깊은 기술 영역과 정책 설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 첫 일정으로 한국 국방부의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 질문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강국으로 분류된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묻자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조용히 웃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핵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방어합니다. 핵이 없는데 강하다. 어딘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그 문장의 무게를 직접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 계기는 의외로 민간 전시회에서 찾아왔습니다. 서울방산 전시회. 이 행사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의 대표단이 참가했고 한국은 주최국이자 최대 공급자였죠. 처음엔 흔한 무기 홍보 행사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한쪽에서 드론과 연동된 포병 자동화 시스템을 시연하는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타깃을 실시간 인식하고 포문을 스스로 조정하며 장전, 사격, 관측이 30초 안에 끝났습니다. 이게 K9 자주포 기반의 확장형이야. 옆에 있던 기술자가 말했죠. 대만, 호주, 폴란드, 핀란드, 이집트. 벌써 수출됐고 실전에서 검증도 끝났어요. 한국이 만든 자주포. 그 이름은 이제 세계 포병 전력의 표준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전시된 시스템이었습니다. 120km 이상을 날아가 지정된 좌표를 오차없이 명중시키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 사격 후 3분 내 재배치 가능. 사거리만 놓고 보면 일부 전술핵보다 정확하고 빠른 무기였죠. 이건 사실상 비핵 전략 무기예요. 비핵 전략 무기요? 핵 대신 적의 주요 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력. 우리는 그걸 수백 기 이상 실전 배치까지 끝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핵이 없다는 걸 제약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핵을 갖지 않고도 그 이상의 억제력을 갖기 위한 방식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것이었죠. 전시회 밖을 나와 다시 생각해보니
이미 한국은 대공 방어에선 자체 개발한 천공을 배치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전 세계 유일하게 비핵 국가 중에서 한국만 실전화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아이언돔과 유사한 요격 체계도 개발 중이었고 이를 지상통합 전장망과 연계해 정보, 사격, 지휘가 하나로 통합된 체계를 구현하고 있었어요. 핵 대신 시스템, 강대국 대신 속도, 의존 대신 자립. 한국은 그 모든 선택에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청와대 외교안보실 출신의 전직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핵무기보다 먼저 움직이고 더 정밀하게 때릴 수 있는 능력을 선택했죠.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는 가능했죠. 북한도 중국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잖아요. 그의 말은 강한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핵이라는 말에 주눅들고 있을 때 이 나라는 핵이 없어도 싸우는 법을 배웠던 것이었죠. 급하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한국에 독일 대표단 들어갔어. 내일 한국 포병 훈련 시연 직접 보기로 했대.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체코. 유럽의 군사 선진국이라 불리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의 군사훈련을 참관하러 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세계 군사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다음 날 경북 포항에 있는 육군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실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이 있었고 그 현장을 보기 위해 나토 소속 장성들과 국방 관계자들이 직접 날아온 거였죠. 이번엔 실탄 사격입니다.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한 일제 사격입니다. 한국군 장교가 설명을 마치자 거대한 철제 몸체가 흔들리고 포신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에 수십 발. 관측 드론이 상공을 돌고 전후 전개를 위한 재배치까지 단 3분. 사격 후 포문은 재차 닫히고 장갑차는 이동을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3분 안에 다시 진영을 바꿨어. 옆에 있던 폴란드 군인이 중얼거리더군요. 저는 나토 본부에서도 전략 문서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2년 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토의 전술 매뉴얼에서 한국 사례가 점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영국, 독일의 전력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포병 운용 사례, 한미연합작전의 유연성, 예비군과 민간 전력의 통합 대응 같은 항목이 주요 사례로 채택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실전 대응 능력. 한국은 전력만 많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것을 현실처럼 훈련하는 나라였죠.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한 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일상처럼 준비하는 그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9을 도입하며 한국군 훈련교관을 직접 초청했고 호주는 한국군 시스템 전술을 자체 교범에 반영했습니다. 최근에는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한국식 탄약 배분 체계, 부대 간 통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어요. 한 유럽 장교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리는 구조지만 한국은 현장 부대의 판단을 믿고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유연성이에요.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규모보다 속도에 집중하고 있었고 훈련 강도보다는 전개 능력과 기동 시간에 집착하듯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성과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K9 자주포는 이미 9개국에 수출되었고 천무 다연장 로켓은 중동 국가들이 군 현대화의 핵심 자산으로 고려 중입니다. KF-21 보라매는 동남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구매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으로 참여 중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무기의 형태가 아니라 그 무기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세계가 배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훈련이 끝난 뒤 식당에서 나토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한국까지 와서 훈련을 보시나요? 제가 묻자 프랑스 육군 소속의 대령이 웃으며 말했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훈련을 하는 군대는 한국뿐이라서요. 한때 나토가 강대국 모델로 군사 기준을 세우던 시대에서 이젠 한국처럼 실전 생존을 기준으로 작전을 배우는 시대가 온 거였습니다. 강한 나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것. 지금 나토는
전통적 군사 강국보다 현실을 살아낸 한국을 가장 필요한 교관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두 번째 출장 보고서는 이미 마무리 단계였고 워싱턴 복귀 일정도 조율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보고서는 쓰면 그만이지만 이 나라에서 느꼈던 감정은 종이 위에 담기지 않는 무게를 품고 있었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비무장지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 달 전에도 왔던 곳이지만 그땐 군사 분석을 위한 방문이었죠. 이번엔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였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북측 초소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서울에 고정돼 있었어요. 거기엔 전쟁을 막기 위해 매일 훈련하는 군인들이 있었고 총을 들지 않아도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방식대로 강해진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누구의 식민지도 되었고 전쟁으로 초토화되었고 냉전의 최전선에 방치된 채 살아남아야 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는 패권국들의 선택지가 아니라 전략 그 자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저는 한국은 고정된 항공모함이라는 말을 들었고 현장에서 그 말이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정신적인 구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깨어있고 가장 먼저 계산하고 가장 먼저 움직이는 나라. 한국은 그렇게 세계의 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며 마지막 문단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 진짜 이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 패권이 몰락하는 시대에 대안 없이 움직이지 않았고 대신 군사, 경제, 전략, 시스템 전 분야를 통합한 하나의 독립된 모델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고 유럽의 교범을 수정하게 만들며 태평양과 유럽, 중동까지 한국식 전술과 장비가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큰 나라가 아닌 준비된 나라를 찾고 있다는 걸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공항 대기실 유리창 너머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대비를 끝마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고 보고서 마지막 줄을 새로 써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다. 이 나라는 지금 세계 전략의 주어이며 미래 질서를 설계하는 좌표이다. 한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로만 보았던 이곳이 지금은 세계가 움직이는 이유이자 멈추지 않기 위한 해답이라는 걸 직접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군사 전략가로서 제가 배운 건 하나입니다. 강한 나라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나라가 세계의 기준이 된다는 것. 한국은 핵없이도 강했고 자원을 덜어도 기민했으며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언급할 겁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지도의 첫 장에는 반드시 이렇게 적히게 될 테니까요. 이 모든 판의 심장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위해 공항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미국 본토 한가운데 조지아주가 직접 법안을 통과시키고 세금까지 면제해가며 헌납한 공항 말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 나라가 기업을 넘어 국가 자체로 인정받는 장면이 지금 미국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기업 현대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성과 보고서가 아닙니다. 국가 브랜드가 세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실시간 증거입니다. 공장 하나로 지역 경제가 뒤집히고 한국식 행정과 교육 시스템이 미국 공무원들의 교본이 되며 심지어 지역 주민들조차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이 여기에 심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럴드 맥클로린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정책국에서 24년을 근무했고 은퇴 후에는 조지아 대학교에서 지역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부심요? 넘쳤죠. 자동차, 철강, 항공 미국 제조업의 심장부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 제가 하루 만에 한 나라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 시작은 그저 가벼운 초청장이었어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가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한 전기차 공장을 참관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엔 콧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그래봤자 조립공장 아닌가? 사실 한국을 저평가한 건 제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예요. 그 나라를 아시아의 OEM 공장으로만 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세계 산업 지도를 그리는 회의에서도 한국은 늘 변두리였고 저 역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20년 넘게 미국 제조업 정책을 설계하면서 수많은 국가들을 봤어요. 독일의 정밀함, 일본의 완성도, 중국의 규모, 각 나라마다 고유한 색깔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저 열심히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 여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던 통상회의에서도 한국 대표단은 항상 조용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과도한 요구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욱 순한 양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들은 말 대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일할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잘 따라오는 후발주자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기준을 만들면 그걸 따라하고 미국이 방향을 제시하면 그 뒤를 쫓아오는 그런 나라였죠. 솔직히 저는 한국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엘라벨 땅에 도착한 순간 제 신념은 바닥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헬기에서 본 메타플랜트는 공장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국가처럼 보였죠. 철도처럼 뻗은 공급망, 항구처럼 넓은 부지, 초고속 자동화 라인, 그리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는 모습. 그건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완성된 산업 도시였습니다. 공장 규모만 봐도 압도적이었어요.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최첨단 시설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장 안내자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곧 공항도 생겨요. 조지아주에서 현대차를 위해 짓기로 했거든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항을, 그것도 외국 기업을 위해서, 이건 평범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국가가 또 다른 국가에게 존경을 표한 사건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직업상 수많은 산업 현장을 봐왔죠. 디트로이트의 전설적인 공장지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현장, 일본 도요타의 스마트 팩토리까지. 하지만 이건 뭐랄까요? 압도라는 단어로도 부족했습니다. 본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어요. 이 공장은 이윤이 아니라 정체성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걸요. 벽면에는 코리안 투 더 월드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 미국과 한국 양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서 있는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왜 이곳에 이렇게까지 많은 걸 옮겨온 겁니까? 그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미국 시장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차량만을 팔고 싶지 않아요. 믿음을 남기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납득해버렸습니다. 이들은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 규제와 정책 프레임을 다루는 일을 해왔죠. 그러니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을 땐 저는 꽤나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제 미국 안에서 만든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겠다. 그거였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기후 대응이었지만 본질은 산업 보호였죠.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고 미국 기업들에게 경쟁 우위를 주려는 전략이었어요. 당시 세계 각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은 WTO 제소를 검토했고 프랑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했죠. 일본은 특례 조항을 요구했고 캐나다도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 전기차 기업들, 특히 현대차는 북미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는데 왜 항의하지 않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조용함이 수동적 포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엘라벨에 도착한 순간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현대차는 IRA가 통과되자마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조 원을 투자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거죠. 살아남기 위해선 아예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제 탓을 하며 정부를 압박할 때 한국은 정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을 바꿔버렸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이들은 IRA 발표 전부터
이미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법을 막 만들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공장 땅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 정책에 대해 반응합니다. 항의하거나 협상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예측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미래를 예상한 게 아니라 위기를 상수로 설정한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정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처럼 움직여요. 미국처럼 부서 간 충돌이나 예산 싸움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부지를 확보하고 수천 명을 고용하고 협력업체들을 유치해 메가 프로젝트를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IRA는 세계 기업들에게 벽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벽을 기회의 문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기업은 울고 어떤 정부는 항의하고 어떤 나라는 포기했지만 한국만은 뚫었어요. 공장이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도 결국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며칠 뒤 관리자 대신 현장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작업자들 틈에 조용히 앉았죠. 당신도 현대차에서 일하세요? 한 흑인 청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정부에서 일했고 지금은 이 프로젝트를 연구 중이에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럼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제대로 봐두셔야겠네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명, 또 한 명, 말들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무거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전 10년 동안 텍사스에서 트럭을 몰았어요. 허리 나가고 애 학교도 제대로 못 봤죠. 그런데 여기 와서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 팀장은 한국인이에요. 근데 솔직히 가족 같아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먼저 인사해주고 아프면 집에 가라고 하고 쉬는 날엔 아이들 생일 파티에 같이 와요. 여기선 그냥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이건 급여나 복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각 부서에선 가정 방문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더군요. 생일이면 집으로 꽃을 보내고 명절엔 작은 선물도 준비한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죠. 한국 기업 문화가 이렇게 따뜻한 줄은 몰랐네요. 그러자 옆에 앉은 중년 여성 직원이 말했어요. 그게 문화인지 뭔진 잘 몰라요. 그냥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걸 우리가 매일 느끼니까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공장은 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건설된 곳이었죠. 한국은 이곳에 기술과 자본만 옮겨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서를 함께 가져왔고 정신을 심었습니다. 그게 이 공장의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주차장에서 한 노조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 곁에 한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건 생산 라인의 품질을 넘어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하루 일정 동안 생산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AI 기반의 로봇팔이 부품을 조립하고 실시간 데이터가 벽면 스크린에 자동 출력되며 센서 하나하나가 일정한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감탄밖에 안 나왔죠. 와, 이건 미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여긴 자동화율이 80%를 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20%가 가장 중요해요. 현장 매니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 왜 가장 정밀한 마지막 공정을 굳이 사람이 하나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계는 오류를 잡아내요. 하지만 사람은 의심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사고를 막아요. 그 말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는 완벽하지만 감정이 없죠. 반면 사람은 실수도 하지만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마지막 조립, 품질 테스트, 페인트 마감, 시동 테스트 같은 민감한 공정을 모두 사람의 손과 눈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업자들의 눈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자식의 마지막 온매무새를 다듬는 부모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이건 제조가 아니라 장인 정신이군요. 그 말에 한국인 작업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매일 타고 다닐 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모든 순간의 안전을 우리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걸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껏 제가 배운 제조업 이론, 생산관리 전략, 효율성의 정석들이 이 짧은 한마디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생산 라인이 멈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기계 이상이 아니라 한 직원이 이상한 진동을 느꼈다며 전체 라인을 멈춘 거였죠. 5분 후, 실제로 작은 부품 하나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고, 만약 그대로 갔다면 수천 대 리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고였다고 해요. 기계는 놓쳤고 사람이 막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공장은 기계로 움직이지만 결국 사람의 감각으로 살아있는 곳이라는 걸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일할 때 효율성이라는 단어에 미쳐 있었어요. 몇 초 줄이고 몇 달러 아끼는 게 최고 덕목이라 믿었죠. 그런데 이 공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아껴 생산성을 높이기보단 시간을 들여 신뢰를 완성하더군요. 조지아 주지사가 현대차를 위해 공항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공장이 아니라 공항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한 나라의 지방정부가 외국 기업에게 항공 물류 전용 공항을 만들어주는 사례라니. 그런데 그게 진짜였습니다. 서류가 있었고 서명이 있었고 법안까지 통과됐더군요.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 그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없애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현대차를 위해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1,1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공항 건설에 필요한 법적 조항까지 새로 만들었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본 사업은 기존 조지아주 법률보다 우선하며 긴급 인프라 조항에 따라 예외 적용을 인정한다. 이건 법률에 가까운 특례를 부여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건 현대차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정이구나. 현지 공무원에게 물었어요. 왜 공항까지 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들이 이 동네를 바꿔놨어요. 직원들만 챙긴 게 아니라 마을 도서관도 고쳐줬고 버스 노선도 새로 만들었고 학교하고 협약 맺어서 직업교육도 지원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그런 투자자를 처음 봤어요. 이건 그냥 기업이 아니에요. 지역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장이 가동된 이후 서베너 공항의 물류량이 폭증했습니다. 배터리, 부품, 완성차 시험 차량까지. 사실 기존 공항은 여객 중심이었기에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조지아주는 결단을 내려요. 이곳엔 전용 항공 물류기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현대차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즉, 이번 공항은 한국형 산업 생태계를 위한 허브이자 대한민국식 제조 방식의 물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결정이 경제 논리를 넘어서 존중에서 비롯됐다는 점이었어요. 1년 만에 조지아의 관료들은 한국을 투자처가 아니라 이 지역을 함께 설계해줄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공항이라는 물리적 구조물로 드러난 겁니다. 이건 도시 외곽의 공항이 아니에요. 그건 한국이 미국에 새긴 산업 주권의 표식입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이겠죠. 저건 한국이 만든 공항이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 산업 정책을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세상은 결국 미국을 따라간다. 그게 제 신념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흔들린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작은 회의실에서였죠. 그날은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연계된 지방자치 행정 간담회가 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특별 초청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었죠. 그냥 지역 예산이나 공유하고 끝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첫 발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분과위원회 안건은 한국형 스마트 행정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잠깐만요. 한국형이요? 고개를 드니
대형 스크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국형 제조행정 통합 플랫폼 시범사업. 그 밑엔 조지아주청, 현대차, 지역상공회의소 로고가 나란히 박혀 있었죠. 저는 뒷자리에 앉은 조지아 공무원에게 물었어요. 정확히 무슨 계획인가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 방식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통합하려고 해요. 부지 신청부터 전기 인입, 인허가, 교육 연계까지 원스톱으로요. 기존 시스템으론 현대차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시스템이 한국에 수출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의가 계속되면서 학교 교육부 관계자가 발표를 이어갔어요. 현대차가 제안한 산학 인턴십 모델을 내년부터 공식 커리큘럼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 현장 실습 중심의 기술학교, 기업과 학교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이건 제가 15년 전 한국 출장 때 파일럿 사례로만 보던 시스템이었어요. 그땐 솔직히 비웃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키우면 경쟁력이 생기겠어?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브라이언 카운티 주민들의 생활 방식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관리자들이 근무시간 준수 문화를 철저히 지켰고 그의 영향을 받아 현지 공무원들도 칼퇴를 실천하기 시작했죠. 일과 삶의 균형은 복지가 아니라 효율입니다. 이 말, 한국 부장급 직원이 한 말이에요. 그게 지역신문에 인용됐고 SNS에서 화제가 됐고 이젠 조지아주 슬로건처럼 쓰이고 있더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부지런하지만 답답한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한국을 닮고 싶어 해요. 왜냐고요? 한국은 절박함을 설계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랑했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갔어요. 한국은 시스템을 늦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백인 여성 공무원이 제게 이런 말을 건넸어요. 우린 이제 한국에서 배워야 해요. 예전엔 우리가 선생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앞에 서 있네요. 그 순간 저는 제 평생의 신념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었죠. 미국이 한국을 따라가는 날이 오는구나. 메타플랜트를 빠져나오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넓게 펼쳐진 부지, 날렵하게 솟은 조립동,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 언뜻 보기엔 그냥 하나의 잘 만든 공장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 눈엔 달랐어요. 이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질서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브라이언 카운티 시청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말하더군요. 이 지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11%였어요.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났죠.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다른 도시에서 이주해 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재생시키고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감각을 되살렸던 거죠. 지역 교육청도 바뀌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위한 전기차 아카데미가 생겼고 공장 내 일부 공간은 청소년 직업 체험장으로 개방됐습니다. 지자체 행정도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서류 결제에 2주가 걸리던 행정이 지금은 24시간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하더군요. 왜냐고요? 한국이 먼저 보여줬거든요. 할 수 있다고. 그들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도 정직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체감했기 때문에 변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공장은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을 깨우는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기술력? 맞아요. 속도? 인정해요. 하지만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공장은 정신을 옮겨놓은 장소였어요. 협력사들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주민을 채용하며 그 가족을 함께 책임지고 이웃 학교와 병원을 품고 움직이는 이 거대한 구조는 기업이 아니라 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조 속에서 미국이 잃어버린 걸 발견했어요. 함께 가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 저는 어느 순간 메모장에 이런 문장을 적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공장을 수출한 게 아니다. 살아있는 시스템을 옮긴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미국 사회의 심장을 건드리고 있다. 이곳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소상공인들이 몰려오고 교육 예산이 증가하고 부동산 개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지역 예술단체도 현대차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죠. 누가 이런 걸 예상했을까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미국 사회의 틀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한국은 미국을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국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이 공장은 한국의 성공을 넘어 미국의 재건을 이끌 것이다. 미래에 누군가가 이곳을 다시 찾게 된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이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시작한 곳. 그동안 저는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국가 모델을 소개해왔습니다. 미국의 시장 개방 정책, 독일의 기술력 기반 제조 모델,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 그중 한국은 하나의 참고 사례에 불과했어요. 작고 밀집된 아시아 국가, 유교적 근면성과 정부 주도 산업화로 성장했다는 식으로 요약됐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모든 프레임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한 문장을 남겼어요. 대한민국을 보라. 강의실 앞 단상에 섰을 때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조지아의 대학생들이었고 몇 명은 현대차 메타플랜트 인턴 출신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의 전환점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전환점의 한가운데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누군가 웃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아시아의 나라를 모범으로 언급하는 일은 흔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경쟁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자극이 됐습니다. 이어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어요. 브라이언 카운티 메타플랜트 전경.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철학이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들 중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죠. 이어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점들을 나열했습니다. 기술? 물론이에요. 속도? 경이롭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사람이었어요. 신뢰로 쌓은 생산라인, 공감으로 채워진 공동체, 정신으로 설계된 물류망. 그건 어떤 경제 이론에서도 다룰 수 없는 국가의 혼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자국을 브랜드로 만든 유일한 나라예요.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브랜드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왜 한국은 그렇게 다른가요? 그 질문은 저를 한참 동안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죠.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쟁, 가난, 외면 모든 게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포기 대신 준비를 선택했어요. 그게 한국입니다. 세상이 보지 않을 때 준비했고 세상이 외면할 때 일어섰고 이젠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죠. 강연이 끝났을 때 박수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들, 그 고개를 끄덕이던 학생들의 얼굴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메모장에 한 줄을 남겼어요.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제 누가 제게 묻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국가 모델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해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기적은 끝났고 이제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